자, 이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을 이제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들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대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의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게 사실 증시 상황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흐름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골자를 두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일단 어떤 내용들을 네. 담고 있는지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두 후보가 다 뭐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공약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 후보가 비슷비슷한 공약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도층의 흡수를 위한 이제 영향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중도층 흡수용 그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에너지 부분은 조금 차이성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 제로를 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은 뭐 양 후보가 똑같은 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제로를 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관련된 노력을 하겠다. 이와 관련돼서 탈탄소 경제 산업 전환을 통한 이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석탄 발전을 일단 하면서 타에너지원의 대체를 조속히 지원을 하겠다라는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 후보와는 차이점은 과연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조달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약간은 수정을 하면서도 이어간다라는 분위기인데요. 기존에 건설 중인 원전은 뭐 조속히 완공을 추진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대신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전환을 전담시키겠다라는 게 뭐 기본적인 공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에 비해서 뭐 본격적인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원자력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신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에너지원의 34%를 원전에서 담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소형 원전이죠. SMR에 대한 부분도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대체 에너지 조달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 신규 원전 건설 규모나 또 신재생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맹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들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는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그 관련돼서 특히 이제 한국 원자력 그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으로는 일단 원전에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원자력 학회다 보니까 원전 관련 쪽으로 이제 우호적인 발언인 걸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을 원전을 보수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2030년도까지는 에너지원의 34% 정도는 공급이 계속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력이나 풍력, 그때 자연 환경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전력 생산력이 좀 들쭉날쭉한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의 그 작년에 이제 전력난 그리고 에너지난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해 바람이 좀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풍력 생산량이 상당히 급감을 하고 이 부족분을 천연가스로 발전을 통해서 메꾸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은 기본적으로 깔고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후보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에 좀
좀 중점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더 확대를 하면서 그래서 좀 안정적인 그리고 또 ESS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풍력이나 태양광, ESS 관련 부분이 아마 집권을 하게 되면 좀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안정적인 이런 그 전원 공급망으로는 이제 원전이 가장 최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된 관련주들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도 원전에 대한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에너지에 관련 부분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뭐 양 후보가 누가 되든 그쪽 부분은 다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주식 관련 세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주식 대통령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좀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좀 더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5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MSCI 지수의 뭐 선진국 편입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연기금의 이제 주식 투자 그 비중 확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여건 개선이 이제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뭐 저율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주식 거래세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식 거래는 폐지를 하지만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뭐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정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또 공매도의 차입 기간이나 보증 비율 등의 혜택은 공매도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가장 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완전 폐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일시적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공약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윤 후보의 금융 조세 정책 그리고 양 후보의 입장차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양도세 폐지, 그다음에 거래세 뭐 유지, 이게 뭐 대부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도세를 부과를 하고 대신 거래세가 상당히 좀 낮거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흐름 자체로는 뭐 양도세를 부과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국내 이제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안정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주식 양도세에 대한 뭐 유보나 아니면 폐지 같은 경우 단기적인 뭐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연말에 보면 작년 연말도 그랬죠.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지금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양도세를 폐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연말에 뭐 막판에 이제 몰려 나오는 그 주식 매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뭐 시장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미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좋아지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주주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이제 주식 5천 시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한 1.7%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이제 낮은 배당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 대신 향후의 정책이나 아니면 뭐 정책에 따른 그 기업들의 수혜들이 감안된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인 상승은 뭐 신정부에서도 꾸준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후보의 이런 정책들을 들어봤는데 사실 주식시장을 두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도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매도라는 부분도 네.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네. 같은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후보들의 입장차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두 개가 네. 같이 뭐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보면 공매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공매도를 할 때 불법 행위에 대한 이제 그 규정이 좀 더 강화되고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같이 느슨한 이제 처벌 뭐 그런 유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뭐 누가 되더라도 뭐 거의 똑같은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뭐 양쪽에서도 뭐 개인들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공매도 차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폐지는 뭐 그냥 단순히 공약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네. 개연성이 좀 크다라고 뭐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도층의 표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공약들이 던져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공매도 폐지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에 덧붙여 주셨고요. 다음 정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인데 두 후보 다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순위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점이 윤 후보는 지금 미래차나 AI, 로봇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I 그리고 우주 항공 쪽에 관심을 좀 더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선 후보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업계의 흐름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뭐 약간의 공약의 이제 주안점만 다른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 분야는 이제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돼야 우리나라 국가 경제나 기업의 성장성도 이제 담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또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돼서 이제 투자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 관련 쪽에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 쪽으로 조금 더 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네요. 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스타트업 관련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플랫폼 관련 쪽으로 투자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건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이쪽으로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관련 쪽 뭐 AI나 뭐 클라우드나 뭐 이런 쪽에 뭐 투자는 좀 더 확대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후보 다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은 뚜렷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씩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로봇 관련주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올해 초에 이 삼성전자가 사업팀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부상하기도 했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로봇 산업을 좀 주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로봇 산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로봇 산업은 뭐 비교적 계속 뭐 성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 뭐 글로벌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44억 달러의 이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아마 2040년까지 연평균 6% 넘는 그런 이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지금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로봇 산업에 대한 뭐 관심을 좀 더 유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산업 자체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소규모의 또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돼서 뭐 지금 그 코스닥에 상장돼 있거나 하는 기업들의 수혜는 일단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로봇 관련 쪽으로도 그 내용을 좀 종목마다 이제 좀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은 이제 소형용 가전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로봇 단계 이제 초기 단계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사업들이 향후에 발전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어떤 뭐 수익성을 보거나 그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로봇 관련 쪽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건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종목을 고르실 때는 조금 조심해서 뭐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아마 고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두 후보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윤 후보는 미래차 그리고 이 후보는 우주항공에 관련된 관심을 높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본다면 어떤 네.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뭐 둘 다 좋은 섹터이기 네. 때문에 뭐다 발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항공 우주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차에 대한 부분 당연히 시장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기 때문에 두 시장 다 좋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미래차 관련 쪽으로 산업군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차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주항공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누리호 2호가 발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뭐 그 KGPS 사업도 아마 올해 내년 정도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달 착륙선 탐사선에 관련된 또 이제 투자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학기술과 관련된 미래 산업들에 대한 정책들 들어봤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마 많은 표심이 쏠릴 것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일 텐데 사실은 이 세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두 후보 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약간의 정책의 차이점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네. 부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택 세금에 대한 이제 완화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최근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부동산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이슈가 뭐 상당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에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 후보 다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뭐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신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제 그 상세적인 내용이 좀 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세제 관련된 부분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의 이제 세율 완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좀 더 줄여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폐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이런 부분에 완전히 좀 다른 그런 느낌이고요. 대신 이제 두 후보 다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을 통해서 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보다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그 의견도 좀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조금 기존보다는 좀 낮출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양 후보가 낮추는 그런 규모가 상당히 좀 차이가 발생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후보가 어떻게 그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조세와 더불어서 건설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업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만은 보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이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주들의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건설업체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두 후보가 추구하는 이제 그 주택 공급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의 이제 주택 공급 확대가 이제 기본 이제 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 주택을 비롯해서 뭐 공공 임대 아파트를 이제 100만 호 이상 건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공주도의 아파트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건축 기자재에 관련된 부분도 뭐 수혜가 좀 더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이제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공 임대 대신 민간 임대 아파트를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민간 아파트를 50만 호를 건설하겠다. 그다음에 관련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민간이 좀 더 아파트를 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 주도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민간 같은 경우 이제 대형사의 이제 브랜드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미치는 거는 뭐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이제 자재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이제 1989년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건축 자재난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부족이 발생을 할 거고 관련된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된 뭐 가격이 최근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건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매출은 상당 부분 증가할 수는 있지만 순이익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대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건자재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업계에 다소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내일 바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여러분들 투표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정책 관련주, 대선 관련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로 이제 상승이 좀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관련주,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뭐 대선 관련주,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선 관련주 하면 이제 후보자 개인 인맥에 관련된 주식이었죠. 그동안 네. 그 뭐 인맥이나 학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런 종목을 뭐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나 그다음에 경제 규모로 봐서 개인적인 인맥으로 사업을 하거나 확장하는 시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치권하고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인맥주로 분류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회사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대선 후보들에 대한 개인 인맥주들이 상승을 했다가 대선 이후에 대부분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그 테마주 중에서 이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부 세력들이 시세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는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신 이제 정책 관련주 쪽으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그 당선이 되면 당선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까라는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재임 기간인 5년 동안은 계속 이슈몰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책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분야의 그런 이제 섹터들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단기보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이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이제 아마 급등락을 거듭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이 있은 이후에 아마 안정이 찾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정책 관련 수혜주 쪽으로 아마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건 지금 유튜브에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짧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모 관련된 이제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표심에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탈모 관련돼서는 대부분 지금 올라간 게 샴푸 관련주입니다. 네.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 관련주, 의약품 관련주인데 의약품 관련주들 쪽으로 물론 되면 조금 관심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아직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건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뭐 조금은 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크게는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 궁금증 남겨주신 거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주요 정책들에 대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이후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상승을 나타냈던 반면에 코스닥은 좀 부진한 모습이 많았는데요. 과연 이번에 대선이 또 증시에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선 이후의 증시의 모습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뭐 과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대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뭐 대외 여건이 나빴었던 그 이명박 정부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그 신정부가 들었으면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81년 이제 대선이 총 8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번이 6개월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3번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외 여건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이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향후 1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주가는 더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이제 펀드멘탈이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2월 달 수출에서도 봤듯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이제 펀드멘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제 당분간은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돼서 이슈 때문에 좀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를 해보게 되는 대선 이후의 증시 분위기까지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